안녕하세요. 정인설의 워싱턴 나우입니다. 미국에서 황금 수갑이란 말이 좀 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황금 수갑은 원래 직원들이 회사를 떠나지 못하게 묶어두는 인센티브입니다. 인센티브 때문에 회사 못 나가게 해서 사표 쓰고 싶어도 못 쓰겠어 해서 황금 수갑이다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부동산 시장에서는 좁은 집에서 이사 가지 못하도록 하는 족쇄를 뜻하는 용어로 쓰이게 됩니다. 미국인들은 뭐 다 마찬가지죠. 좁은 집에서 좀 더 넓고 좋은 집으로 옮기고 이사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고금리의 발목이 잡혔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하는 순간 어떻게 되죠? 새로운 대출금리를 적용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자가 2배 아니면 그 훨씬 이상으로 많아지겠죠. 그래서 저금리 대출을 부담하면서 현재 집에 어쩔 수 없이 안주하며 살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금리는 이 황금이요, 좁은 집은 수갑이라는 거죠. 그래서 황금 수갑에 묶여 있다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모순적이고 대조적인 상황은 이 황금 수갑, 주택시장에만 국한된 건 아닙니다. 강한 미국 경제는 안도감을 주고 있지만 견고한 인플레이션은 미국인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 경기는 안정감을 주지만 미래 어느 시점에 확 꼬꾸라질지 모른다라는 불안감도 여전합니다. 미국 국가 경제는 굳건하지만 국민들의 삶은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부자 나라의 가난한 백성이란 말도 미국에 지금 통용될 수가 있는 거죠. 부자들은 또 살만해도 서민들은 한계 상황에 내몰린 점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윗목과 아랫목의 온도차가 너무 난다라는 거고요. 이런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상황에서 파월의장은 어떤 결정을 할 거예요? 이 손으로 어디를 가리킬까요? 20일 수요일 현지 시간이죠. 한국 시간으로 21일 목요일 새벽에 나오는 3월 FOMC에서 기준금리 인하 속도를 늦출까요? 아니면 예전의 기존의 판단을 고수하게 될까요? 극과 극의 지표 중에 패드가 어떤 선택을 할지를 중심으로 이번 주 주요 일정과 이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미국이 기준금리를 어떻게 결정하느냐인데요. 이번 주에는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호주도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모두 동결할 가능성이 크지만 미국처럼 향후 금리 인하 시점과 속도가 더 문제겠죠. 여러 변수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 시기와 속도가 결정될 텐데요. 우선 미국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넓은 새 집으로 이사하고 싶은 건 미국 사람 모두의 한결같은 바람입니다. 하지만 금리 상승으로 그 길이 막혔습니다. 막혀 있습니다. 익히들어 알겠지만 미국 주택담보대출은 30년 고정금리입니다. 2022년 이전에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연 3%대 저금리 대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좀 애들도 늘고 크고 하니까 넓은 집으로 이사하고 싶어 라고 하는 순간 모기지 금리는 어떻게 된다? 연 7%대로 확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사는 포기할 수밖에 없고 좀 좁은 집에서 그냥 안주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 때문에 황금 수갑에서 벗어날 수 없다. 아니면 미국에서 주거 사다리는 완전히 끊겼다라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는 매물이 나오지 않고 있는 거죠. 역대 이렇게 많았던 주택시장 매물이 지금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는 거죠. 당연히 이사를 못 가고 기존 집을 못 내놓으니까 매물이 줄고 주택 가격은 오히려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바이든 대통령도 이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주거 비용, 집을 사는데 쓸 수 있는 비용을 줄여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난 7일 국정연설에서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게 2년간 연간 5,000불씩 총 10,000불의 세액공제를 해주겠다라고 했고요. 주택대출 이자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늘어난 이 주택 구입 비용을 세금으로 충당을 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더 현재 문제는 공급이 줄고 있다라는 건데 임대주택을 더 많이 건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를 하고 기금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악시오스의 지적대로 이 바이든의 정책은 허무맹랑한 공상에 가깝다라는 거죠. 왜냐? 이거는 의회의 도움을 통과를 해야 된다는 거죠. 법과 예산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중심의 하원이 그걸 허락을 해주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선거용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이든 행정부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아젠다를 제기하는 이유는 뭡니까? 미국인들에게 바이든 행정부는 민주당 정부는 이렇게 하려고 한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표심을 잡으려는 거죠. 동시에 패드에도 국민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데 동참하라라는 압박을 하고 있는 그런 효과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시장에서 어떤 부분에 페드가 더 중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금리 인하 속도가 달라질 수 있고요. 다음은 주택대출과 그리고 신용카드 오토론에 대해서 어느 부분에 더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서 금리 인하 속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안정적입니다. 한때 8%, 10% 가까웠던 건 지금 3%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30년 고정금리니까 주택대출을 볼 때는 연체는 없어 안정적이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다른 걸 보면 좀 달라진다는 거죠. 오토론과 카드론을 보면 달라진다는 건데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넣습니다. 90일 이상 연체한 비율은 뭐 한 자리 수지만 일반 연체율은 20%를 넣습니다. 지역별로 본 이 연체율인데 대부분 두 자리 수죠. 특히나 이 중남부, 뭐 미시시피, 루지애나 이런 데는 30%대입니다. 중부와 서부는 카드 연체율이 엄청나게 높다라는 거죠. 대부분 두 자리다라는 거고요. 대출 연체율이 급등한 이유는 뭡니까? 금리가 너무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오토론하고 카드 대출의 금리는 어떻게 된다? 변동금리입니다. 한때 15%였던 게 12%까지 떨어져 있었던 게 지금은 25%까지, 연 이자율이 25%까지 올랐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12.9였던 게 10년 만에 22.8, 그리고 요즘은 30% 이상도 받는다라는 거죠. 1994년 이후 최고치고요. 미국은 어떻게 하느냐? 한국은 이걸 많이 안 쓰지만 무이자 할부를 많이 하죠. 근데 미국은 무이자 할부가 거의 없고요. 그 리볼빙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5,000 썼다라고 하면 $2,500는 일시불로 갚고 $2,500는 뭐 6개월에 12개월에 나눠서 갚을게요 라고 하는데, 그때 공짜로 해주는 게 아니라 이자가 붙는 거죠. 그 이자가 22.8이라는 겁니다. 이게 10년 전에 12.9였는데 22.8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카드론과 오토론의 이자 비용이 금리가 확 올라가니까 이자 비용이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그래서 미국 가구의 부채 잔액은 지난해 말에 17조 5천억 달러고요. 경, 2경, 3경 수준이죠. 지역별로 보면 대도시들이 카드 대출 이자가 많다라는 거죠. 빚이 많다라는 거죠. 워싱턴 DC, 알래스카, 하와이 이런 뭐 섬나라, 메릴랜드 이런 데가 많이 카드를 쓰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런 카드론 증가 속도는 주택대출보다 전체적인 양은 적지만 증가 속도는 타이 추정 불허한다라는 거죠. 11분기 연속 늘어나고 있고요. 이 카드 대출 규모가 1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스콧셀본 랜딩클럽 최고 경영자는 1980년대 이후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겪은 소비자들의 경제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카드 대출이다, 카드 사용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대부분 미국 사람들은 소비 지향적인데 이걸 대부분 카드로 하고 있고 이걸 리볼빙을 통해서 갚고 있기 때문에 대출이자가, 카드 대출 이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페드가 이 카드 대출 오토론과 이걸 많이 볼 거냐, 아니면 주택담보대출을 더 중심으로 볼 거냐에 따라서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인플레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갖냐는 뭘 중심으로 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올 들어 1월과 2월에 인플레 지표는 좋지 않았습니다. 시장이 기대하는 만큼 속도만큼 상승률이 완화되지 않고 있죠. 시장 컨센서스보다 CPI의 상승률은 더 높게 나왔습니다. 3.2 정도 나왔는데 계속 높게 나오고 있죠. 근원 물가보다 헤드라인 물가가 더 문제입니다. 이유는 당연히 휘발유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죠. 그건 더 어디서 더 많이 나온다? PCE보다 CPI가 더 문제라는 거죠. PCE는 페드의 물가 목표치인 2%대로 내려왔는데 CPI는 여전히 3%대라는 거고요. CPI가 계속 잘 안 떨어진 이유는 최근에 에너지 가격 상승 영향도 있지만 주거비 때문이죠. 40% 안팎의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비가 안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렌트 인플레이션은 뭐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역사적 평균보다 높다라는 겁니다. 5.7, 5.8이었는데 이게 잘 안 떨어진다는 거죠. 2%, 3% 떨어지면 이게 역사적 평균인 3%대로는 내려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민간 통계를 보니까 그게 작년 2분기, 3분기부터 이제 상승률이 둔화하고 있다는 거죠. 정부 통계는 민간 통계보다 12개월 이상 후행을 하니까 올해 2분기나 늦어도 3분기에는 주거비 상승률이 역사적 평균으로 수렴할 거야 라고 예상은 하고 있는데, 페드 인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을까요? 성장률 전망치는 상당 부분 올리겠지만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어떻게 할까요? 그 상승 폭이나 그 여부에 따라서 금리 인상 횟수가 결정이 되겠죠. 페드의 물가 참고 지표는 당연히 PC이지만 CPI, 잘 떨어지지 않고 있는 CPI를 어느 정도 고려할까요? 에너지 비용 상승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주거비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걸로 예상을 할까요? 소비는 아직까진 견조하지만 신용카드, 자동차 연체율, 카드 사용액, 자동차 대출액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중치를 부여를 할까요? 아직까지는 미국 경제 소비 다 강하다고 하지만 대선 이후 괜찮을까? 내년 이후 괜찮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페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 부분에 따라서 어느 쪽에 더 이끌려 가냐에 따라서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겠죠. 그 결론은 20일 FOMC 후에 나오는 점도표로 모든 게 집약이 됩니다. 점도표는 미국 페드 위원들 19명의 FOMC 인사들이 찍는 금리 결정값이죠. 전망치죠. 19명 중에 10번째에 있는 사람이 그게 중간값이 됩니다. 그게 바로 이 직전인 작년 12월에 있었던 FOMC에서는 올해 말 기준금리 중간값이 4.6, 4.75에서 4.5에서 4.75였습니다. 이 중에서 2명, 이 중간에 모여있는 중립적인 인사, 극단적인 매파 인사, 극단적인 비둘기파 인사 뺀 뭐 매파인 카스칼이나 로레타미스터 빼고 뭐 비둘기파인 오스탄 골시브 빼고 이 중간에 있는 파월 의장을 중심으로 한 페드의 지도부들 중에 생각이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이게 중간값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이 중에 2명
분명히 마음만 바꾸면 금리의 중간값은 올라가거나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도 경제 상황처럼 그 상황이 상당히 대조적입니다. 현재 지지율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앞서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이후에 6개월째 추세에서 트럼프 지지층들은 이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거죠. 바이든 대통령의 추격이 좀 무섭습니다. 매섭습니다. 슈퍼하웰 국정연설을 거치면서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지지율 격차가 2%포인트대에서 1%포인트 초중반대로 좀 줄어들었고요. 이달 들어서 실시한 13번의 여론조사를 보면 전국 단위, 미국 전역 단위 여론조사를 보면요. 승률이 50%에 가깝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정확하게 5승 1무 7패입니다. 이전에는 1승 12패, 2승 10패 이랬는데 5승 1무 7패 거의 호각지세라는 거죠. 또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웃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정치 자금입니다. 바이든 캠프는 지난달 월별 사상 최대액인 5,300만 달러의 정치 자금을 모았습니다. 1월보다 40% 늘었다고 하고요. 이미 지금 가지고 있는 돈만 1억 5,500만 달러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해 4월에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출마를 선언한 뒤에 거의 3억 3천만 달러 이상을 모금했다라고 하죠. 그에 비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떨까? 이런 굿즈 가지고 돈을 모으고 있지만 물론 만원 사례 상당히 매진하고 있지만 좀 부족하고 있다는 거죠. 트럼프 캠프의 정치자금 규모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두 캠프의 선거자금 규모는 FOMC가 있는 그 같은 날인데 20일에 연방선거관리위원회 보고를 하고요. 그러면 그때 공개가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 대선은 미국 선거는 한국도 비슷한데 한국보다 더 머니게임입니다. 누가 돈을 더 모으냐에 따라서 특히 스윙스테이트, 경합주 그리고 이 호각지세 있던 곳에서 박빙의 선거에서는 돈이 얼마를 쓰냐, 광고비 얼마 쓰느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제이미 해리슨 DNC 민주당 전국위원회 위원장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바이든 쪽에 돈이 많이 모이고 있다라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의 표정이 당연히 어두울 수밖에 없겠죠. 니키 헤일리 전 대사나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트럼프 반대 진영에 계속 있죠. 지지선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 자금의 상당 부분은 선거하는데 홍보하는데 안 쓰고 사법 리스크 해소하는 법률 비용, 변호사비나 벌금 이런 데 충당하는데 쓰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처럼 잘 안 내는 거죠. 그리고 바이든 캠프는 돈이 많으니까 할 일도 많으니까 사람을 대거 뽑고 있는데 트럼프 캠프는 지금 해고를 하고 있죠.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직원들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런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공화당 전국위원회 선거를 이끌고 선거 자금을 펀딩하는 그 주체죠. 그 수장의 위원장의 둘째 며느리인 라라 트럼프를 임명을 했습니다. 이만큼 바이든과 트럼프의 분위기는 완전히 대조적이다. 현재로서는 그렇고 현실은 트럼프가 나오는데 앞으로는 바이든이 좀 더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게 바이든 캠프의 생각인 거죠. 이 바이든과 트럼프의 지지율 변화나 두 캠프의 분위기도 페드의 금리 정책, 금리 인하 속도에 피벗에 영향을 많이 미치겠죠. 그리고 올해 말까지 3번 인하할 거냐, 2번 인하할 거냐 이게 점도표의 가장 관심사인데 이 부분은 정치 경제적인 상황과 인플레 완화 속도에 따라 결정될 걸로 보이니까 이번 FOMC 때 이 부분을 유심히 생각을 하면서 결과를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 여기까지 하고요. 지난주 댓글을 정말 많이 달아주셨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대부분의 분들이 제가 최근 들어서 정치 얘기를 좀 많이 곁들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보다는 괜찮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정치와 경제는 분리할 수 없다. 정경분리 불가능하다라는 부분에 대부분 동감을 해주셨고요. 증시도 정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란 말을 미스터 풀백님을 비롯해서 수십 명의 분께서 말씀을 GJ 5917님도 마찬가지로 많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현석심님, 저를 되게 설레게 하는 분이죠. 귀에 쏙쏙 들어온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외에 제 입으로 하기 좀 민망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많은 분들께서 정치 얘기를 같이 곁들여 달라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유저 오브 포유엠님 방송 처음 들었는데 정말 감사드리고요. 시원시원하게 얘기해줘서 고맙다라고 했는데 앞으로 계속 인연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1212님 파월은 새가슴이라 금리를 못 버티고 내릴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당연히 내릴 수밖에 없죠. 근데 그걸 언제 어느 속도로 내릴 거냐가 지금 관건이잖아요. 3번이냐 2번이냐에 따라서 시장은 출렁이겠죠. 이코노 YW님 BTFP가 그거잖아요. 그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한 다음에 미국 지역은행의 안정을 위해서 페드가 연준이 미국 은행들에게 저리로 대출을 해준 거죠. 지급준비율보다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준 겁니다. 근데 이게 1년 동안 유지가 됐다가 지난 1월에 3월까지 연장한다고 했다가 3월 11일에 종료를 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될 거냐인데요.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죠. 이제 페드는 그 당시에
지역은행 위기 때 페드에서 빌려 쓰는 재할인 창구를 쓰면 부실한 은행이다라는 낙인이 찍히니까 은행들이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 썼는데, 그래서 BTFP라는 걸 만들었었는데 이게 이제 시효를 다 하고 재할인 창구로 다시 돌아오는 거겠죠. 그래서 재할인이 늘었다가 다시 확 줄었는데 당연히 BTFP가 더 금리가 싸기 때문에 그런데요. 앞으로 다시 재할인 창구로 몰릴 가능성이 크죠. 그 부분을 유심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JS님도 정경불이는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셨고요. 김열로님, 제가 하고 있는 그 영상에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유럽, 그리고 정가 얘기도 있어서 좋다라고 하셨는데요.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노이즈를 많이 걸러내서 의미 있는 방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BD82L님도 제가 얘기하기 민망한 정도 얘기를 해주셨고요. 다 정경분리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고프리님 같은 경우는 이민 부분에 얘기를 하셨는데요. 불법 이민과 합법 이민을 너무 혼동하고 있는 거 아니냐 저를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런 부분이 일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이제 투표권자가 있는 시민권자만 투표권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관련된 가족들이 다 시민권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민들 중에 자녀만 있을 수도 있고 먼저 온 부모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많이 기대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한 좌절 내지는 시민권이 안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비자에서 영주권, 시민권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데 그것들이 많이 타격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추방을 당할 수도 있는 거고 시민권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영주권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그런 불안감에 이민자들이 불안해한다 라는 겁니다. PMW님이 아까 말씀드렸던 BTF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이터널 라이프님 버지니아 사셨다고 하시는데 고향 생각이 난다고 하셨는데요. 예, 저도 지금 나중에 가면 버지니아 기억이 새록새록 나겠죠. 페스터 슬로스님, 환경 챗 GPT. 제가 지난주에 깨알 같은 PPL로 이 광고를 했는데 사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들 저희 회사에 있는 분들도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저 GW님 같은 경우는 고용지표가 후행이니까 지금은 미국 경제가 괜찮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페드 인사들도 이렇게 생각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번 FOMC 때 나오는 경제 전망 및 점도표가 달라지겠죠. 지금은 괜찮은데 앞으로 그럴 거냐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MM1BP님, 일주일 중에 월요일뿐만 아니라 수요일, 금요일도 해주면 안 되냐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예, 쉽지 않습니다. 월요일만 열심히 한 번에 모든 걸 쏟아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FOMC 잘 보고 저는 다음 주에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